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금요일 진행은 이제 간단한 마감 시황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매매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200, 코스닥 일중 수급 차트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월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 현선물 수급 추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연초 이후로 현물 수급 추이 살펴보고, 코스닥도 똑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어제 있었던 이슈들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S&P, 나스닥 차트들 보기 앞서서 일단 밸류에이션 지표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드갭이라는 밸류에이션 지표로 코스피, 코스닥, S&P 같이 밸류에이션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코스닥, 신용잔고 수급 추이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통화량 지표인 M2 데이터를 통해서 S&P 대비 그리고 이제 나스닥 대비 해서 지금 통화량 대비해서 지금 증시가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그리고 코스피랑 코스닥도 똑같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간 한국 수출액 데이터를 통해서 시가총액이 지금 수출액 대비해서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GDP 데이터를 통해서도 똑같이 코스피, S&P 데이터 한번 좀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엘드 스프레드를 통해서 지금 위험 선호 구간인지 회피 구간인지도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이제 코스닥, S&P 그리고 나스닥 그때 이제 차트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V 코스피랑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니케이, 유로스톡스, 항생, 상해 종합, 달러 인덱스, 그리고 이제 달러 원, WTI, 그리고 이제 금, 그리고 이제 국고채 10년, 미국채 10년 금리 추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이제 키스코 홀딩스랑 이제 현대해상, DB손해보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KT 종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유하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효성화학이나, 그 다음에 이제 제일제당, DLENC, 그리고 LG전자, GS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보는 종목인 이제 수요일 날 종목인 이제 SK 하이닉스, 네이버, KT, 페이스북도 절대가치 평가랑 상대가치 평가 같이 보고 이제 방송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코스피 한 1.2% 정도 하락을 했고요. 이제 어제 나스닥이 거의 한 2.9% 정도 이제 하락한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하락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결국 지금 계속해서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실질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가 증시의 가장 큰 불안이고요. 중국 쪽도 계속 이제 노이즈가 나고 있다. 그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 마이너스 한 1.1% 정도 하락이 있었고요. 삼성전자 하락이 더 컸기 때문에 상위주 코스피 200은 한 1.5% 정도 하락이 있었습니다. 이 검은 색깔 선이 이제 코스피 200 차트고요. 파란 색깔하고 빨간 색깔 영역이 프로그램 순 매수 구간, 순 매도 구간인데 오늘 거의 유사하게 흘러가는 모습은 나타냈지만 일단 막판에 올라갈 땐 조금 다르긴 했었고요.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수급 살 때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고, 프로그램 매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한 4,500억 정도 매도를 하면서 좀 오늘 증시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기관 한 450억 정도 프로그램 매도가 있었고요. 코스피 수급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개인의 매수폭이 상당히 좀 많았었고요. 한 9,600억 정도, 거의 1조가량 매수가 있었습니다. 기관이 한 3,1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 외국인이 6,600억 좀 크게 매도가 있었고요. 코스피 200 선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매수 흐름과 유사하게 흘러갔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보시면은 외국인이 이렇게 거의 한 4천억까지 매수를 했었다가 다시 또 거의 4천억까지 매도를 했다가 거의 그냥 보합 수준까지 되돌리면서 조금 약간 하락폭을 조금 되돌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관이 한 4,800억 정도 매수를 하였고, 개인 같은 경우는 거의 한 4천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개인이 거의 한 800억 정도씩 매수가 있었고요. 기관은 한 1,2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급 쪽
보시면은 이제 9월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이 뭐 거의 한 5천억 정도 매수 중이고요. 이제 기관이 조금 매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이 계속해서 조금 매도 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적적으로는 이제 개인이 뭐 엄청나게 거의 한 70조 넘게 거의 한 71조 정도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수급 상황은 상당히 사실 중기적으로 좋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소폭 매수 중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관이 또 조금 현물은 매도 중이고요. 선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또 매수를 하고 개인이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또 여기도 중기적으로는 결국 계속해서 개인만 지금 매수를 하고 있죠. 한 13조 정도. 그렇기 때문에 뭐 중기적인 수급 상황은 좋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있었던 이슈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의장이 1조 달러를 이제 동전 주조안으로 뭐 부채 한도를 상향 방안을 뭐 좀 검토를 한다 하는 거고요. 일단 결국 그냥 동전을 이제 1조 달러만큼 발행해서 이걸 연준에 예치해서 이거를 그냥 부채 한도 협상 전까지 좀 쓰고 싶다 이런 건데, 일단 뭐 백악관에서 조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결국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이 부채 한도 협상이랑 결국 이제 지금 인프라 투자들 여러 가지 막 안 올리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 부분을 좀 같이 통과를 시키고 싶어 하는데, 공화당에서는 이제 그거를 좀 극구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18일 정도 되면은 일단 뭐 재무부가 가지고 있는 현금은 다 소진이 돼서 뭐 그때까지 해결이 안 되면 일단 뭐 기술적이나마 미국이 조금 디폴트가 날 수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일단 뭐 연방준비은행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뭐 멘트를 상당히 이제 점점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뭐 공급 병목 형상의 완화가 인플레이션 낮추는 방법이다라고 하는데, 일단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계속 좀 지속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로 점점 계속 일시적이다라고 말을 하다가 좀 말이 바뀌고 있습니다. 공급 변동 현상이 악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해결이 안 되면 인플레이션은 지속될 수 있다라고 하고, 이제 그게 이제 결국 이게 완화가 돼야 이제 좀 완화될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뭐 개인적으로 저는 뭐 계속 방송에서 얘기하지만은 이제 인플레이션은 올 수밖에는 없다. 뭐 사실 이거는 그냥 뭐 저희 예측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냥 논리로 그냥 그렇게까지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방송 마지막 축에 일단 좀 간단하게 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테이퍼링 조건은 또 충족이 됐고, 뭐 금리 인상의 명분이라는 이제 고용은 뭐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하지만, 뭐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맞지는 않는 말입니다. 뭐 제가 뭐 파월 연주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맞지 않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건방진 뭐 말일 수도 있겠지만, 뭐 사실 중앙은행의 목표가 우리나라는 물가 안정이고 미국은 이제 물가 안정과 고용이 있다는 건 맞지만, 어떻게 보면 더 큰 것은 물가 안정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두 가지 다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가가 높고 고용이 안 좋은 상황과 물가는 낮고 고용이 뭐 높은 상황이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대응을 하기가 오히려 이제 물가가 안 좋고 이제 물가는 높고 고용이 안 좋다 이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을, 그러니까 그냥 이 상황만 보죠. 지금 이제 이 상황이잖아요. 물가는 높고 그냥 고용이 안 좋은 상황이야. 고용까지는 좀 기다리고 싶어. 근데 이제 물가가 너무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자산 가격이 내려가게 될 것이고요. 그럼 이제 가처분 소득도 내려갈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기업이 이제 투자도 덜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제 생산자 물가, 기업이 이제 생산자 물가는 이제 PPI는 이제 PPI는 올라가는데 소비자 물가, 이제 CPI 같은 경우는 이거만큼 못 따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기업의 이제 마진율이 떨어지게 되죠. 마진율이 떨어지는데 누가 사실 투자를 하겠습니까? 투자를 안 하게 되면 당연히 고용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물가를 안 잡아주면 고용은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근데 이제 고용이 회복된다고 물가가 잡아지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역으로 생각하면 이제 이 상황인 거죠. 고용이 회복된다고 물가가 잡아지냐? 이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물가를 잡아야 고용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사실 논리이기 때문에, 뭐 결국에서 뭐 우리나라도 이제 고용을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결국은 사실 연방준비은행이든 뭐 우리나라 한국은행이든 제1 목표는 물가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연준의 예상치를 벗어나면 고용이 아무리 안 좋다 하더라도 금리는 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용이 안 좋은 상황보다 물가가 더 올라가는 상황이 경제에는 훨씬 더 안 좋기 때문이죠. 경제에도 안 좋고 중앙은행의 이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재무부 장관이 뭐 일단 뭐 한도 상향 실패 시 파괴적 결과를 뭐 초래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제 뭐 이렇게 말은 하지만 결국 민주당도 그냥 양보는 안 하고 그냥 공화당이 좀 양보를 해라 이런 지금 스탠스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 이 부분은 뭐 좀 더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결국 어떻게든 결과론적으로야 이제 뭐 타협은 될 텐데, 뭐 그 안에서는 뭐 노이즈가 일단 날 수도 있다라고는 뭐 생각이 되고요. 뭐 나머지 부분은 뭐 간단하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차트 부분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먼저 밸류에이션 지표들 먼저 일단 한번 살펴보면, 일단 파란 색깔이 코스피고요. 이제 빨간 색깔이 코스피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국고채 10년 금리로 차감을 한 겁니다. 그다음 높을수록 저평가, 낮을수록 고평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은 상당히 이제 밸류에이션이 좀 주가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저는 그래 좀 비싼 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막 그런 말이 있죠. 이제 뭐 항상 가장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듣는 말이 뭐 이건 기관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고, 뭐 3,000이면은 사야 돼. 뭐 2,800이면은 바닥이야. 뭐 3,100이면 바닥이야. 라고 하는데, 이제 그게 맞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맞는 말이 될 수도 있는데, 근데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3,000이면 왜 사도 되는 건가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납득할 수 있는, 남이 납득할 수 있는 만한 이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 3,300이면 고평가야 라고 예를 들어서 생각한다고 치면 왜 3,300이면 고평가일까요? 그냥 뭐 코스피가 이렇게 뭐 과거에 뭐 길게 주봉상 뭐 봤을 때 뭐 이렇게 과거에 뭐 한 2천에서 계속 횡보를 했다가 뭐 2,500이 됐으면은 고평가인가요? 라고 했을 때 고평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냥 쭉쭉쭉쭉 더 갈 썼을 수도 있는 거고, 밸류에이션상. 아니면 그냥 이게 고평가였을 수도 있고 그냥 적당했을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사실 밸류에이션을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모든 판단에는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사실 뭐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사실 뭐라 할 권한은 없지만, 어차피 사람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사람이 다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저희는 대부분 이제 성인이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물론 이제 뭐 투자라는 거는 뭐 미성년자여도 본인이 투자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뭐 조금 더 사실 좀 기계적이라는 표현은 더 좋진 않지만, 조금 내가 원하는 대답을 듣는 것보다는 조금 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객관적인 시각을 저는 좀 키우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게 밸류에이션에 대한 것과 뭐 추세, 뭐 차트, 뭐 여러 가지 사실 다 조금 준비를 계속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3천이 와서 지금 싸지 않을 수도 있고요. 쌀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좀 기준을 세우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하는 방법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사실 뭐 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투자가. 근데 이제 저도 계속 거기를 향해 이제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것을 향해 이제 나아가려고 노력을 하듯이, 저희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제 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딱 객관적인 거기로 조금 계속 정진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뭐 조금 이제 코스피 좀 긴 시계열로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양적 완화의 영향 때문에 주식이 이제 과거 대비해서 엄청 비싸다라고는 할 수는 없긴 합니다. 이제 그 부분은 돈을 너무 많이 푼 게, 그래서 금리가 너무 낮은 게 가장 큰 영향이 있고요. 근데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금리는 사실 계속해서 상방으로 더 갈 수밖에 없다라고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걸 더 감안을 했을 때, 뭐 이런 건 이제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의견이 조금 더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저는 조금 더 눈에 보이는 수치보다는 밸류에이션 부담은 조금 더 있어 보인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닥도 뭐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S&P랑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원래 유사하게 흘러가다가 뭐 일부분도 이제 패권 전쟁 할 때 조금 관계가 좀 틀어졌는데, 미국이 조금 더 이제 밸류에이션 고평가를 받고 있죠. 근데 이제 미중 무역 분쟁 끝나게 되면, 결국 패권 전쟁이 미국의 승리로 끝나게 된다면 한 번에 반영이 된다. 뭐 설사 예를 들어서 미국이 진다 하더라도 미국 쪽이 한 번에 반영이 조금 되리라, 하락폭이 좀 미국이 전 더 크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두 나라 다 사실 다 밸류에이션 부담은 저는 좀 있어 보이는 구간이다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금리에 조금 더 이제 민감한 일드갭이 아니라 이제 페드 모형으로 봤을 때는 이건 이제 국고채 금리로 차감한 게 아니라 나눈 수치거든요. 조금 더 이제 금리에 민감하기 때문에 확실히 조금 더 많이 이제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충분히 있는 구간이다 라고는 이제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 신용잔고 추이를 살펴보면은 일단 먼저 뭐 합산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뭐 야금야금 조금 줄고 있기는 한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5조를 지금 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정부에서도 압박을 가하려고 하고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높은 수준이다 라고는 생각이 되고요. 신용잔고가 꺼지면 그만큼 또 수주급이 떨어진다는 거겠죠. 그래서 뭐 사실 진퇴양난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시당초 신용잔고가 들어가지 않게 했었어야지 이미 들어간 상태에서 이 돈 팔려면 결국 주식을 다 팔고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미 뭐 좀 건너서는 안 될 강은 이미 지금 건너버렸다라고는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신용잔고를 이제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 같은 경우도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도 이제 증시에 부담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용잔고 증감 속도 같은 경우 이제 하락을 하고 있죠. 이미 하락을 하고 있는데 하락할 때가 항상 증시의 고점이었거든요. 더 이상 이제 돈이 풀리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돈이 회수가 되고 돈이 더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는 증시가 올라가기는 어렵다라고는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은 뭐 설명은 생략하고 차트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거의 그냥 코스피랑 유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S&P를 통화량 지표인 M2로 나눈 수치는 이제 높을수록 통화량 대비해서 고평가, 낮을수록 통화량 대비해서 저평가고요. 다 컨버블 이후로 지금 최고가 수준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되고 나스닥도 다 컨버블 이후로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같은 경우도 사상 최고치는 아니지만 2018년 정도 고점 치고 나서 빠지고 있어서 충분히 조심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간 한국 수출액 대비해서도 뭐 지금 충분히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구간이다. 이제 과거 고점들을 이미 다 넘어버렸다. 생각이 되고요. 뭐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좀 하락하고 있지만 증시가 높은 수준에서 떨어지면 이제 훅 빠지기 때문에 항상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GDP 데이터를 토대로 봤을 때 이제 코스피 시총을 글로벌 GDP로 나눈 거랑 S&P를 글로벌 GDP로 나눈 것도 과거 고점들 이미 다 넘어버렸죠. 지금 다 넘은 상황입니다. 저는 충분히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200일동 평균선 아직 넘고 있진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위험 선호 구간이다. 장기 추세는 생각이 되고요. 120일 이동 평균선도 아직까지는 넘지 않기 때문에 중기 추세도 아직까지는 위험 선호. 50일 이동 평균선도 아직은 넘지 않기 때문에 뭐 단기 추세도 아직까지는 위험 선호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일단 이틀 이 영업일에 시차가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어제는 좀 오르지 않았을까라고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 살펴보면은 일단 뭐 코스피 200으로 그냥 살펴보면은 코스피 200상 이제 코로나 저점 이후로부터 여기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4파, 여기가 이제 5파 고점을 쳤다라고 엘리어트 파동상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A파, 그 다음에 이제 B파, 여기가 이제 C파였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코스피로 그냥 추세선을 보더라도 어제 이제 200일 이동평균선이 이제 여기를 코스피에선 항상 좀 지지를 잘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이제 깨지고 나서 추세가 이제 깨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뭐 오늘 뭐 어김없이 뭐 나름 급락이 있었습니다. 갭 하락이 있었고요. 근데 다만 뭐 거의 약간 도지 모양이 나와서 뭐 언제든 기술적 반등은 잠깐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갭을 이제 완전히 메우느냐 안 메우느냐가 저는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저는 메우지 못한 상황에서 다시 한번 빠지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 일단 이미 전저점도 이제 깨진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가 A 이제 1, 2, 3 여기가 4 여기가 이제 플랫이고 여기가 그러니까 조정 파동이라는 게 이렇게 N자 모양이 이제 플랫 파동이 있고 지그재그로 이렇게 빠지는 게 있거든요. 이제 이거는 내려가는 식의 파동이니까 얘는 이렇게 조정이고 얘는 지그재그로 이렇게 아마 지금 2파랑 4파는 또 교대 파동이라고 어긋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절대 법칙은 아닙니다만 여기가 이제 플랫 나오고 여기가 지그재그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지금 5파에 어딘가지 않나? 이렇게 1, 2, 3, 4, 5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여기가 5에 1, 여기가 5에 2, 5에 3에 어딘가에 있기 때문에 3이 이렇게 좀 짧기는 좀 어렵다고 봐서 좀 더 사실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3, 4, 5 뭐 이 정도식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뭐 그리고 이제 그냥 5파 고점이랑 여기 B파 고점 이렇게 그어서 채널링을 해본다라고 해봤을 때 여기다 이제 A파 저점에다가 이렇게 그어봤을 때 저는 뭐 여기 채널을 좀 하회하는 수준까지는 빠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사실 더 빠질 수도 있기는 합니다. 제가 지금 파일을 준비해 놓진 않았는데 이제 결국 저는 뭐 사실 더 빠질 수도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가 이제 그냥 A, B, C, B, C라고 한다고 치면은 뭐 더 빠질 수도 있는데 1, 2, 3, 4, 5면은 뭐 물론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뭐 숏 포지션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다 해지를 하고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선물 옵션 지금 둘 다 쓰고 있는데 일단 1차적으로 여기를 넘어가면 저는 뭐 좀 정리를 할 생각이고요. 해지를 해놓은 거는 살짝 그 다음에 이제 올라올 때 대규모로 좀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그때는 뭐 해지 비율을 한 60, 뭐 요 정도까지도 낮출 생각이고요. 뭐 일단 뭐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볼린저 밴드도 이제 벌어지면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주가가 볼린저 밴드 벌어지면서 그래서 이제 타고 가면서 내려가는 게 가장 최악의 상황이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일목균형표 괴선상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하고 이제 26일 수행편 완전히 이제 그냥 이제 망망대해로 떨어졌죠. 이제 여기서 반등을 이렇게 따라가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일단 뭐 추세 자체는 상당히 좋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뭐 계속해서 구주봉상으로 보더라도, 구주봉상 이미 볼린저 밴드 타다가 이탈했고, RSI 이미 매도 시그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3주봉상 이제 전환선 하회하고, MACD, RSI 매도 시그널이고, 계속해서 기준선은 올라올 텐데 이 기준선까지 이제 깨지면 추세는 더 안 좋아진다라고 보여지고 뭐 주봉상은 52이동평균선, 전환선 기준선, 뭐 9일 26일 스팬 다 깨졌기 때문에 뭐 추세는 계속해서 좋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150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200일 이동평균선에 조금 지지를 하긴 했습니다만 뭐 개인적으로 뭐 그냥 기술적 반등 나오고 여기 볼린저 밴드 정도 근처 온 다음에 그다음 한 이 정도 와서 뭐 좀 다시 한번 빠지지 않을까 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뭐 여기도 이제 기준선에서 기준선도 이제 하회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뭐 추세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뭐 정말 모든 지수들이 다 전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S&P 같은 경우에는 뭐 똑같이 S&P도 여기가 1파, 2파, 3파, 4파, 5파 지금 마지막 파동이다.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랑 조금 다르죠. 마지막 파동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뭐 구름대 저번에 이제 9월 20일 날은 뭐 구름대 바닥에서 122동 평균선이랑 좀 지지를 하긴 했었는데 일단 뭐 이번에는 좀 지지를 뭐 하더라도 다시 한번 사실 뚫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뭐 이제 여기서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하고 뭐 9일 26일 프랑스팬 뭐 다 역전이 된 상황이고요. 뭐 오늘의 반등도 저는 그냥 기술적 반등이지 않나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0분봉으로 보더라도 이제 미국 쪽은 뭐 여기가 이제 A, B, C 해서 A거나 B, C 이렇게 내려가는 것도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거나 아니면 이제 뭐 다른 가능성은 여기가 이제 1, 2, 3이고 여기가 넘진 않아가지고 3에 1, 3에 2 그러니까 3에 1, 3에 2, 3에 3, 뭐 3에 4, 3에 5 뭐 이런 식으로 빠지는 것도 둘 다 가능은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어찌됐든 간에 이게 내려가는 판파동의 1파가 끝나고 그 다음에 2파고 그 다음에 이제 3, 4, 5로 좀 빠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나스닥도 뭐 똑같기 때문에 나스닥은 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가 뭐 S&P랑 거의 똑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뭐 개인적으로 저는 여기가 1, 2, 3, 4, 5 해서 여기는 이제 지그재그 여기는 이제 플랫으로 A, B, C 이렇게 A파나 1파 한 파 끝나고 A, B, C로 2파나 이제 B파가 끝이 나고 이제 곧 3파 3파지 않을까 지금이 아마 아니면 뭐 여기가 A, B 그 다음 뭐 1, 2, 3, 4 근데 겹쳐서 안 되긴 하겠네요. 겹쳐서 안 되니까 아무래도 뭐 고점 치고 여기가 이제 3에
3파거나 뭐 10파가 이제 곧 머지않아 좀 빠지지 않을까라고는 뭐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V 코스피 안에 내재 변동성 같은 경우 이제 오늘 뭐 거의 코스피 뭐 거의 한 2%까지도 빠질 때 뭐 거의 한 17%까지 상승을 했다가 뭐 조금 상승폭을 반납을 하면서 한 8% 정도 하락을 하면서 상승을 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다 호전이 됐죠. 다 호전이 돼서 여전히 변동성은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제 저항선 기준선 다 하회를 해버렸죠. 26일 후행스편 뭐 다 역전이 된 상황이어서 이제 구름대 하락만 하면 뭐 더 안 좋은 추세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다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방향이 다 이제 내려가고 있죠. MACD, RSI 뭐 매도 시그널 나오고 뭐 여기도 추세는 좋지 않다. 지금 당장은 사실 뭐 다른 나라보다는 뭐 사실 좋은 건 사실입니다만 뭐 다른 나라 다 떨어지는데 혼자만 피해가긴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에 이제 구름대 부근에서 재차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뭐 여기도 개인적으로 기술적 반등이지 않나. 뭐 미국이랑 일단 파동 자체는 지금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항생 같은 경우는 뭐 반등은 했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단 아직까지는 추세는 좋지 않다. 근데 다만 뭐 언제든 기술적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냥 뭐 A, B 뭐 이 정도 나오고 뭐 C 이렇게 해서 기술적 반등은 뭐 언제든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비파에서 굳이 이제 진입하기엔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이고요. 상해 종합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기준선까지 다 하회를 하면서 뭐 안 좋게 끝이 났습니다. 이제 괴선들이 이렇게 다 모여 있는 상황에서 이제 최악의 경우는 이제 볼린저 밴드 이렇게 벌어지면서 타고 내려가는 것이고요. 뭐 저는 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그리고 중국 쪽은 저는 계속해서 뭐 제가 연초부터 거의 유튜브를 시작했던 작년 연말부터 얘기를 하지만 중국 쪽은 계속해서 저는 신경이 쓰인다. 유동성상 신경이 계속해서 좀 쓰인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뭐 지금 추세가 뭐 계속해서 그냥 상승 추세기 때문에 특별히 이상은 없다. 그냥 볼린저 밴드 이렇게 타고 가는 상황에서 이탈만 안 하면 크게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달러원 같은 경우에 뭐 오늘 뭐 소폭 하락은 했지만 뭐 일단 여기도 아직 볼린저 밴드 크게 이탈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크게 추세상은 문제는 없다 생각은 듭니다. 뭐 WTI 같은 경우에는 딱 도지 모양 나온 건 조금 뭐 우려스럽긴 하지만 뭐 아직까지는 추세상은 문제는 없다 생각은 들고요. 금 같은 경우에는 실질금리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저는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빠졌다가 실질금리 한 0에서 1 사이 이제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이제 매수 조금씩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국고채 10년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정점을 치고 오늘은 한 3bp 정도 하락은 했지만 결국 뭐 또 다시 조정 좀 보이고 난 다음에 당연히 지금 뭐 전환선 기준선 이격이 워낙 크다 보니까 뭐 단기적인 조정 이후에 재차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채 10년도 뭐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라고 국고채 10년이랑 비슷한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보유하고 있는 키스콜딩스 같은 경우에는 뭐 한 0.7%뭐 오늘 나름 크게 하락을 하다가 장중에는 뭐 거의 한 3% 하락하다가 뭐 0.7 정도 하락하면서 그냥 구름대 상단 부근에선 잘 맞춰졌고요. 딱 볼린저 하단까지는 와서 뭐 제일 안 좋은 건 이제 볼린저 타고 내려간다라는 것이고요. 뭐 긍정적으로 가려면 이제 여기서 딱 구름대 상단까지도 잘 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잘 반등을 하냐일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개인적으로 저는 뭐 여러 가지 뭐 지금 실적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업황이 안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 좋은 상황이어서 저는 좀 이렇게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제 뭐 지수 하락과 같이 연동돼서 뭐 빠진다라고 하면은 뭐 구름대 깨질 때 뭐 1차적으로 매도하고 뭐 120 이동평균선 깨지면 뭐 그때 이렇게 매도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해지를 하고 있고 뭐 이제 보유한 거를 좀 매도할 물량도 사실 뭐 이런 거래량에서는 뭐 사실 어렵기 때문에 뭐 그냥 들고 있을 생각인데 뭐 소액 들고 계신다면 뭐 구름대나 120 이동평균선 깨질 때 매도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스콜딩스 같은 경우 현재 주가 한 21,000원 정도 되고 뭐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 라고 감안을 했을 때 뭐 저 한 68,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내재 가치는 보유하고 있다 생각은 듭니다. 뭐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자사주 소각하고 뭐 무상증자 등 일단 주주 환원이 계속해서 계속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현대해상하고 DB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사실 상승을 잘 하다가 아무래도 이제 좀 수익 실현 하는 게 좀 매물이 튀어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뭐 오늘 뭐 한 1.3 올라가다가 마이너스 1.5로 끝이 났고요. 구름대를 딱 26일 후행스팬을 딱 넘었으면 좀 깔끔하게 좋았을 텐데 딱 넘지는 못하고 끝나서 뭐 조금 아쉽게 끝이 났습니다.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뭐 금리 올라갈 때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회사기 때문에 중기적으로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뭐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구주봉 추세선으로 봤을 때도 이제 뭐 구름대 안으로 들어오고 파라블릭 매수 시그널 나오고 MACD 매수 시그널 나오고 9일 후행스팬이 딱 호전돼서 딱 장기 추세에서 상승하기에 좋은 상황이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뭐 DB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신고가 기록한 다음에 오히려 좀 많이 밀렸죠. 5.5%까지 상승하다가 마이너스 4%니까 뭐 거의 한 마이너스 9% 고점 대비해서 밀렸습니다. 뭐 일단 이렇게까지 빠진 거 보면은 뭐 단기적인 조정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근데 뭐 결국 그랬다가 뭐 저는 결국 이제 금리 좀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 좀 조정 보이고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뭐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 실적 앞에 저는 뭐 장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뭐 밸류에이션 상당히 지금도 싼 구간이다. 기대 수익률상 상당히 싼 구간이다 생각이 되고요. DB손해보험은 현대해상 정도는 아니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치에 비해서는 싼 구간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또 DB손해보험 장점은 또 자본 적정성은 이제 현대해상보다는 조금 더 우월한 점은 있고요. 장단점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둘 다 들고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KT 보유하고 있는 KT 같은 경우에는 뭐 KT도 오늘 뭐 한 1.4 빠졌다가 그냥 거의 보합 정도 수준에서 마감이 됐고요. 여기도 이제 볼린저 밴드가 결국 이제 벌어지면서 아마 움직일 텐데 뭐 그때 좀 추세를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은 좀 약간 거의 그냥 중립적인 수준이다. 기보다 뭐 살짝 좀 안 좋다는 거에 더 맞긴 하겠죠. 다 하회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조금 이제 결정됐을 때 추세가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오늘은 200일 이동평균선, 120일 이동평균선 조금 지지를 받는 모양새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뭐 KT 같은 경우에는 또 이때 하겠네요. 뭐 그때 조금 더 사실 이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오늘 기준선 부근까지 또 빠졌기 때문에 이제 추세는 뭐 여기서 이제 기준선하고 구름대 만약에 내일 이탈하면 뭐 그땐 미련 없이 그냥 매도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뭐 굳이 이제 사실 추세가 꺾이는 상황에서까지 들고 있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일단 개인적으로 뭐 내재 가치는 좋은 회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주가 한 37만원 정도 되고 뭐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라고 했을 때 뭐 개인적으로 저는 뭐 거의 한 97만원까지는 갈 수 있는 사실 내재 가치는 보유하고 있다. 뭐 중기적으로는 충분히 뭐 올라갈 수 있는 회사다라는 생각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늘 뭐 도지 모양이 나오긴 했지만 일단 추세 자체가 워낙 좋지는 않습니다. 뭐 지금은 뭐 사실 굳이 뭐 매수를 할 필요는 없다. 물론 뭐 RSI가 이제 과매도 구간이긴 합니다만 뭐 떨어지는 칼날을 뭐 굳이 잡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제당 같은 경우 현재 주가 41만원 정도 되고 뭐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뭐 거의 한 68만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내재 가치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DLENC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오늘 뭐 떨어지던 거 반등은 하긴 했습니다만 뭐 아직까지는 뭐 다 역전이 되어 있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추세는 좋지 않다. 여전히 일단 뭐 지금 당장은 뭐 굳이 매수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만 뭐 여기도 내재 가치는 상당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주가 한 13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실적 전망치 정도다라고 했을 때 무려 한 37만원까지 갈 수 있는 내재 가치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뭐 추세가 좋지 않죠. 다 웬만한 건 오늘 다 개파락했습니다. 사실 개파락하는 게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이제 뭐 여기서 이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이 갭들을 다 메꿔버린다. 뭐 그런다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뭐 아직까진 그런 상황이 뭐 내일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추세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가 같은 경우도 현재 주가 한 13만원 정도 되는데 뭐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여긴 그래도 한 23만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내재 가치는 있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GS 같은 경우는 구름대를 넘었지만 일단 그래서 뭐 추세 자체는 나쁘진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다 호전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뭐 제일 좋은 건 여기서 딱 반등을 이렇게 해주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 그냥 여기서 반등을 해줘도 되고요. 뭐 전환선 부근에서 일단 뭐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추세는 좋아서 뭐 사실 좀 매수를 충분히 가능한 레벨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매도하는 게 구름대 밑으로 들어오면은 매도를 하면 되겠다라는 뭐 기준을 세우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GS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 한 44,000원 정도 되고 뭐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뭐 저는 한 126% 정도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볼 종목 SK하이닉스, 네이버, 뭐 KT, 페이스북 살펴보면은 일단 뭐 하이닉스부터 살펴보면 하이닉스 현재 주가 뭐 딱 10만 원이네요. 10만 원이고 뭐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올 것 같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뭐 저는 한 100% 정도 상승 여력은 절대가치 평가로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만 뭐 상대가치 평가로는 뭐 아주 싸 보이진 않는다라는 생각입니다. 과거 이제 고점이 뭐 22%, 뭐 23%, 뭐 거의 24%까지도 갔었는데 지금 뭐 내재 수익률 한 15% 정도기 때문에 뭐 충분히 더 빠질 수 있는 룸은 있다. 뭐 아주 비싸다고는 할 수 없는 가격인 건 맞습니다만 아주 싸다고 하기도 애매한 그냥 좀 애매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를 감안한 이 보라색깔 금리 조정 수익률 같은 경우도 뭐 엄청 높은 건 아니죠. 금리까지 감안했을 때는 지금 뭐 그렇게 싸다고 말하기보다는 뭐 저는 뭐 살짝은 비쌀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상대가치 평가로는요. 뭐 절대가치 평가로는 이제 좀 싸게 나오는 게 이제 하는 게 여기는 이제 업종 다변화가 너무 안 돼 있긴 하죠. 반도체 사이클에 영향을 많이 받는 회사기도 하고요. 좀 그 부분에 영향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차트상으로 봤을 때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오늘 개파락하면서 추세가 여전히 다 좋지 않습니다. 26일 후행스팬까지 다 깨져버렸기 때문에 뭐 저는 여전히 뭐 차트는 좋지 않다. 굳이 지금 살 필요는 없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살펴보면은 네이버 같은 경우에 현재 주가 뭐 한 39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 라고 감안을 했을 때 뭐 저는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 생각을 합니다. 한 15만원 정도 적정하다 나오니까 다만 뭐 여기 가정치들이 다 맞아야 되겠죠. FCF 할 때 밸류에이션 11% 할인율, 연구성장률 4%, 캐펙스 7천억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이 정도가 뭐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부담이 되는데 뭐 실적이 훨씬 더 잘 나올 것 같고 뭐 실적이 2020년도 영업이익 1조 한 4천억 정도 됐는데 26년도에 2조 4천억이 넘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고 뭐 연구 성장률도 훨씬 더 높고 캐펙스도 훨씬 더 덜 들어갈 것 같다 향후에 뭐 금리도 내려갈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뭐 조금 지금이 적정하거나 오히려 저평가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제가 하고 있는 가정상에선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 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 평가로도 뭐 조정을 좀 보이긴 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쌍가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까지는 물음표다. 아직까지는 조금 뭐 금리 조정을 봤을 때도 그렇고 뭐 조금 싼 건 아닌 것 같다. 비싼 편인 것 같다. 오히려 생각은 들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차트를 보더라도 뭐 오늘 200일들 근처에서 사실 조금 반등을 해주긴 했습니다만 뭐 추세상 이미 뭐 다 깨진 상황이기 때문에 전환선 기준선 뭐 26일 9일 뭐 구름대 다 깨진 상황이어서 뭐 저는 추세도 좋지 않다. 뭐 당연히 이제 기술적인 반등은 비판이 있을 것 같은데 있더라도 뭐 이거를 매수 기회로 삼다기보다는 그냥 이거는 매도 기회로 삼는 걸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KT 살펴보면은 뭐 KT 뭐 현재 주가 한 32,000원 정도 되고요. 뭐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라고 했을 때 뭐 거의 한 10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내재 가치는 보유하고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뭐 KT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이렇게만 봤을 땐 기대 중이도 뭐 엄청 싸 보이는 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뭐 좀 차이점이 있다면 여기 이제 ROE가 원래는 이제 쭉쭉쭉쭉 ROE가 수익성이 계속 빠졌다가 이제 수익성이 이제 반등하는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B2B
쪽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5G 나오면 자율주행이든 뭐든 사실 다 B2B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뭐 충분히 이제 추가 상승 여력도 있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뭐 저는 좀 지금 저평가 구간이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걸 감안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뭐 차트는 아까 봤기 때문에 뭐 설명은 뭐 굳이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북 차트 한번 보시면은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이제 120 이동평균선에서 일단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도 뭐 똑같이 뭐 한 비파 정도 뭐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뭐 그 다음에 이제 하락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래서 뭐 굳이 뭐 사실 무리하게 플레이를 할 필요는 없다. 충분히 뭐 많이 올랐죠. 충분히 많이 오른 상태에서 뭐 좀 무리를 할 필요는 이제는 없는 상황이지 않나. 지금 상황 뭐 RSI 드디어 이제 코로나 이후로 처음으로 3주봉 RSI 이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굳이 무리를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MAC도 그렇고 다 이렇게 매도 시그널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뭐 조금 더 벌겠다고 사실 무리를 하는 행동을 뭐 저는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제 뭐 번 수익을 좀 이제는 지켜야 될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뭐 어제도 그렇지만 그냥 계속 사실 해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계속 여기 이날 이제 6월 625 이날 439포인트 때 제가 딱 해지를 했었습니다. 439포인트 때 해지하고 이제 이날 제가 해지를 일부 풀고 한 60%만 해지를 했던 것 같아요. 한 6, 70%. 다시 이제 재차 이날 100%까지 또 해지를 늘렸다가 그 다음에 제가 또 이날 또 재차 또 다시 해지를 조금 더 늘립니다. 이제 뭐 그런 상황이어서 뭐 사실 저는 뭐 증시에 대해서 지금 뭐 딱히 좋게 볼 만한 거는 뭐가 있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일단 뭐 가장 큰 게 이제 실질금리가 반등을 하는 거죠. 이제 실질금리가 반등을 하는 거에 대한 이제 원인은 이제 연방준비은행의 이제 테이퍼링을 하기 때문에 돈을 더 안 풀기 때문에 실질금리 올라가고 결국 돈을 더 안 푸는 상태에서 지급준비금이라는 게 또 떨어질 거거든요. 복잡한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처음 들으신 분들은 뭐 이제 차근차근 이제 매번 듣다 보시면 이제 익숙해질 텐데 이게 이제 떨어지면 결국 또 인플이 나는 거라 결국 실질금리는 올라가는 시장에서 실질금리 올라가기 때문에 또 할인율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증시에는 계속 안 좋은 영향을 이게 저는 1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증시에 미친 영향 1번. 실질금리가 계속 올라간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증시가 이제 높았던 게 다 용인이 됐던 게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할인율이 낮아서 다 밸류에이션이 다 용인이 됐었거든요. 뭐 낮아도 고평가는 아니었던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밸류에이션들이 부담이 있어지는 상황이다. 그리고 뭐 두 번째는 당연히 이제 중국 쪽 이슈가 계속 나는 거죠. 중국 쪽에 유동성이 없습니다. 이제 계속 뭐 M1 나누기 M2 이거 보여드리는데 유동성이 없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쪽도 계속해서 노이즈가 나는 거고 계속해서 또 이제 미국 법인세 하면 EPS가 뭐 결국 한 7% 정도 떨어진다 하더라고요. 결국 뭐 영업이익 말고 이제 법인세 차감하고 나서 당기순이익 자체가 7%가 빠진다. 당연히 뭐 증시에는 압박이 될 수밖에 없고요. 뭐 네 번째는 뭐 세네 번째는 뭐 비슷한 요인입니다. 여기 또 부채 한도 협상도 있죠. 지금 부채 한도 협상, 부채 한도 협상을 뭐 올린다고 해서 사실 증시의 호재도 아니고 안 되면 악재고 뭐 물론 근데 증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는 뭐 사실 여기는 다 악재고 여기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 결국 뭐 합의가 된다고 해서 저는 뭐 펀더멘털에서 뭐 좋은 형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제 향후에 나중에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지급준비금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연방준비은행이 돈을 더 풀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래에는 이게 한도 협상 되면 당연히 호재인데 지금 뭐 사실 지금 딱 당장 우리가 한 1, 2년 내에는 뭐 호재는 아닌 뉴스다. 결국 타결이 된다 하더라도 악재는 아니겠지만 호재 자체가 될 수는 없다. 라고는 뭐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냥 이게 다 이루어져서 이게 그냥 밸류에이션, 고평가로 저는 귀결이 되는 상황이다. 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그 과정 안에서 당연히 주구장창 빠지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냥 뭐 개인적으로 여기가 이제 A파고 여기 B파고 여기가 B의 1,
2, 3, 4, 뭐 5 이런 식으로 빠지고 나서 뭐 결국 여기서 뭐 반등은 있을 수도 있고요. 결국은 뭐 이렇게 어느 정도 해서 이렇게 빠지고 이게 아마 A, B, C로 저는 좀 큰 A일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제 B파가 나타날 겁니다. 사람들이 저가 매수 이제 막 3천이 뚫렸기 때문에 들어옵니다. 막 제가 생각하기에 이건 이제 저의 소설인데 뭐 파동상으로나 그냥 밸류에이션 상으로나 제가 봤을 때 여기서 또 B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 아마 구름대를 전 넘지는 못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이제 C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뭐 이렇게 아니면 여기도 이제 B파기 때문에 A, B, C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당연히 A, B, C로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C로 빠지고 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지금 이게 아마 저는 이제 큰 파동상 3-2파의 좀 큰 파동이라고는 보거든요. 뭐 요즘에 주봉 설명을 안 해서 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IMF 때 이후죠. 이제 IMF 때 이후로부터 여기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4파, 여기가 5파로 이제 큰 1파 끝이 나고 여기가 이제 미중 몇 분제 코로나로 2파 ABC로 끝이 나고 지금이 3-1파까지 올랐었던 거고 지금이 이게 아마 3-2파일 거기 때문에 뭐 꽤나 좀 기간이 걸릴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빠졌다가 한 요 정도? 뭐 꽤나 좀 시간은 걸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조정 파동이 더 길거든요. 여기 보시면 2파도 4파가 상당히 길었었죠. 4파는 이만했으니까요. 길이 자체가 뭐 거의 올라간 파동 뭐 1, 2, 3, 5파의 거의 한 절반 정도였었죠. 2파나 4파나 둘 중 하나는 되게 좀 긴 경우가 있어서 뭐 이번 조정이 딱 언제 끝난다라고 말하긴 애매합니다. 왜냐면 2파 조정이 되게 짧았다 하면 4파는 또 좀 길고 2파가 짧았다 하면 4파는 길어서 일단 2파가 나오고 나선 4파를 조금 추정할 수 있는데 일단 뭐 지금은 첫 번째 2파여가지고 뭐 추정도 어렵긴 해서 뭐 좀 마음 편히 여기선 좀 가다가 뭐 3파 시작할 때 뭐 그때 좀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